금요일 아침 되면 분주합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또 처분을 어떻게 내릴까도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도 하고요. 그 적합한 처분이라는 게 선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엄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하니까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키고 또 꿇어 앉아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도 하게 하면서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법정을 준비하는 마음은 남다르고요.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괴롭힌 사람 제일 싫어하고요. 또 아이들을 이용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 성격상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아이들이 결국 어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한겨레 TV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판사 생활 18년째입니다. 2010년 2월부터 소년 재판을 시작해서 작년에 부산가정법원에 와서 현재 5년째 계속 소년부 판사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소년 정책이 대한민국이 좀 후진적인 제도라서 이걸 좀 바꿔보기 위해서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담을 통해서 판사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쭉 해오셨던 소년보호 재판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저도 일반 법조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대해서는 고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소년 재판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진 적이 없는데 2010년 2월달에 차원지방법원 부임해서 소년부 사건을 맡고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 우리 국가와 사회가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 저한테 전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보겠다고 제가 힘 닿는 대로 바꿔보겠다고 소년부 판사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소년부를 1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시 맡으시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가정법원이 5곳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속 판사님들은 2년 정도로 하시는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일반 판사님들이 소년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년 단위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약간 비인기 분야라고. 비인기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이 분야는 법률적인 그 지식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게 선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해
또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법조인들은 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한 바가 없어서 그걸 도전하려고도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더 하고 싶어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국가의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손해재판 하다 보면 무기력감을 느껴요. 뭔가를 보호해주고 뭔가 마련해주고 싶은데 국가 복지 정책이 못 따라오니까 그 한계를 느끼고 1년 만에 떠나가는 판사님들도 많습니다. 그 번아웃 된다고 저희들끼리 표현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감정적으로나 힘든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 아이들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안가정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곳 두 곳 개소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돌려보내면 몇 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아이들 만나다 생각해보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창원에 3년 동안 법정에서 5번 만난 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렇게 좀 애정을 갖게 되신 것도 그런 계속 하시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부산에서 가장 달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부사적은 호랍이 간다고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겪으셨던 바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또 절망한 친구들도 좀 있고요. 친구란 영화 거기 나오는 그 하나이는 저희 중학교 친구입니다. 그 원래 실화가 실화를 됐던 바탕으로 그 사연에. 저희들 또래 애들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 맞아요. 재판장에서 판사님 별명이 호통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호통을 좀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주 내주 3주에 한 번 재판을 하거든요. 지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매주 재판하기 때문에 사건 들어가는 수가 좀 적정하게 들어가는데요. 창원에서 2주에 내지 3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6시간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100명을 6시간에 할애한다면 2, 3분도 안 되거든요. 이 법정이라는 곳이 의외로 굉장히 소중한 곳이거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가족관계 회복에 삭스를 틔울 수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얘기도 듣고 뭐 충분히 저도 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속에서 뭔가를 파격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는 호통을 치고 너의 죄가 판사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호통 칠 정도로 무겁다. 너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다. 깨달으라고 그래 시작했습니다. 짧고 굵게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개발하신. 그래서 이제 부산가정법원에 와서는 그 정도로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한데 꼭 필요할 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범죄 세계를 전제하는 아이들이 그 부모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 검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도 안 무서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거든요. 소년에 보낼 권한을 가진 판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또 판사님이 다시 한번 오면 엄부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엄포도 내리고 하는 김에 합니다. 부모님께도 호통 칠 때 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에서 호통 치고 꿀 앉아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호통 쳐줄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막말 판사라고 사실 국민들이 싫어하시는데 호통 판사라고 좋아하시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교사들 얘기들 들어보고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판사님 같은 사람이 호통하면 쳐줘야지만 애들이 바로 쓸지 않느냐.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호통 판사로서 언론에 노출될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니까 좀 저는 마음은 좀 그때보단 가볍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10분 해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요?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싶고 그 아이들도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잘못 이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표현이 부족하다든지 또 머뭇거린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도 집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이 소중한 법정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한 번 외쳐서는요. 예, 그럼 또 듣는 사람도 한 번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요. 그래서 10번 반드시 10번 합니다. 10번 하는데 보통의 성적의 아이들은 대여섯 번 되면 이 마음에서 울컥하는 게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그거 포스를 보면 이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 회복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좀 더 선차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번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러 한 번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 때부터 응응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하죠. 방법으로 하시나요? 예, 다시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눈빛, 태도 다 같이 이제 그것을 보고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좀 무서운 공간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재판정을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저는 지금도 아직 제가 바라는 소년법정이 아니라서 만족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 같이 법대 형식이 아닌 일반 상담실 구조에서 소년 재판을 하더라고요. 교도과정재판소에서. 그리고 한 사건에 1시간 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호통칠 필요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게 하고 어머니, 그다음 선생님, 그다음 조사관들 다 그래 거치니까 소통이 되니까 재판 결과에도 승복률이 높아지고 또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소년법정이 지금 권위적인 구조가 가진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판하시면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가 아이들을 내몬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히 기억나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절도 단 한 건의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법정에 섰는데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만든 청소년회복센터에 보낸다는 거니까 아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6개월 있어봤자 또 나오면 자기는 죽도밥도 안 되니까 소년은 2년간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 스스로 더 강한 그런 애를 제가 5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충격적인 법정은 처음입니다.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시 한번 묻고 꼭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10호 처분했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을 내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응급결에만 나온 말이 소년 나오게 되면 판사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내가 용돈이라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비행해라. 그 절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오히려 할아버지를 위로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녀가 그래 가는 거 보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막 우시니까 할아버지 울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정말 그 법정에 울음바다가 다 내붙죠. 그렇겠네요. 근데 한 몇 주 뒤에 편지가 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한테 용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는 사람 판사님이 처음이랍니다. 살면서 그 말을 저도 참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받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나와서 실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해가지고 제 책에서 명예가 보내주고 그 안에 돈 3만 원 끼워가 보내주고 지금 소년에는 교도소에서 그 젊은 청년들 소년들이 저한테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장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제 책에서 명예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책은 제가 사서 또 하고 있고요. 그 아이가 지금 최근에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죄 자체는 절도는 뭘 훔치다가 지나가던 아이들한테 휴대폰이 없으니까요. 휴대폰 잠시 쓰자 해가지고 안 돌려주고 도망가 절도입니다. 휴대폰 이렇게 판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 책을 보고 요즘은 애들이
나보다 더 나이들이 있네요. 네.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살아온 것 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애들도 있고요.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 저한테 재판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안양소년원에 방문하니까 네. 그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광주에서 10호 처벌받고 2년간 소년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판사님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10호 처벌 해줬을까? 네. 제일 센 예. 처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적응도 못하고 있다가 거기 소년 선생님들이 제 책을 줬대요. 네. 읽어보고 나서 결론이 판사님이 광주에 계신 판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판결을 하셨구나. 그래가 아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쓰고 가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생활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내려와서 책도 선물해주고 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감동적입니다. 네. 판사님 그동안 저는 아빠도 존재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아빠 같은 분이 생겼다 그렇게. 아버지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들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주니까 네. 또 그런 간접적인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력 가진 분들, 부를 가진 분들 주로 보면 좀 우수한 애들 편에 서 있는데 저라도 이런 애들의 대변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편지들 읽으면서 점점 확실히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이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런 거.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해 주라는 거죠. 죄의 내용만 봐서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네. 1차적으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따독거려주면 그들이 금방은 안 변하지만 네. 언젠가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심도 줄어들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정부 지원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사비를 털어서도 많이 아이들을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시작됐을 쯤에 이제 사법부에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월 40만 원. 예, 제대로 말하면 30만 원에서 60만 사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24시간 보살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신병 인수 소년 위탁 보호 위원 이름이 깁니다.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7, 8명 데리고 하실 수 있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이 한 명이라도 더 건져 봅시다. 그래가 시작했거든요. 저기는 이제 월 40만 원 이제 책정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이게 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가서 밥도 사줘보고 그분들이 도와준다는 심정에서 책을 써도 이제 인쇄 수익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특정 영역의 애들은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요. 50명 정도 하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송년회 했는데 두꺼운 삼겹살을 아이들이 3시간 만에 207인분 먹어요. 207인분. 50명 207인분을요? 거기서 그냥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밥 공기를 기본적으로 두세 공기씩 옆에 쌓아놓고 먹거든요. 돌아가서 또 먹었다 하더라고요. 라면 끓여가지고. 그 정도로 정신적인 허기가 이거 먹는 것으로 일단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간 아이들은 초기에가 한 3개월 정도는 하루에 8개 먹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만 이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육해봤자 상담해봤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그 허기부터 채워주고 그 다음부터 바로 살아가면 잘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3개월이 힘들죠. 엄청 힘들죠. 놀라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예, 안타깝죠. 이야기네요. 그 도와주시다 보면은 약간 사모님과 부딪히실 때도 있을 저희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이 금전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깨끗합니다. 이번에 책 인쇄 수익도 저는 조금 떼가지고 저도 책을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한 푼도 손대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다른 데 쓰고 싶은데 그것도 손 못 대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역시 훌륭한 분들께는 훌륭한 내조의 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아직 많은 것 같은데 좀 시급한 게 뭐라고? 시급한 게 이제 이 사법형 그룹홈 이것을 아동복지법상에 그 한 시설로 입법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지원이 됩니다. 제가 부산시의 시의원들 설득시켜가지고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자고 해가 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산시에 이 안에 대해서 입법 검토를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뭐라냐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폐기됐습니다. 아동복지법상에 보면 이 아이들 맡을 수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4명, 최대 4명까지 보살필 수 있는 위탁 가정이 있고 10명에서 15명 할 수 있는 그룹홈, 한국말로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 규정을 가지고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의원 설득회가 시의원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이 아니고 비행소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법무부 교정시설이다.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작년에 만드는 걸 다 폐기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입법 그게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생활과정 이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게. 상위법에다가 예, 아동복지법상에 그 한 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을 우리 정치나 이게 사회가 좀 대변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제가 그 소년 사건을 맡은 이후에 경남 지역에 거의 다 돌았거든요. 시군구를 다 돌았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대변해주지 않는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안 해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고요. 예, 국회의원들, 지금 정치가들은 자기가 맡은 이 임기 내에 뭔가 단기 성과를 내야지만 재선을 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행청소년들은 적어도 30년 뒤에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이 비행청소년들에서는 혐오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게 제가 참 제일 한계를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요즘 최근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청소년들 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리더가 될 때 층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 지지해야 될 중간층이 있고, 또 잘못하다가 이제 범죄 세계로 전락할 이 청소년층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청소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사회가 보살펴 줘야지만 리더가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또 존속되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성과는 어른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행청소년 지금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겨우 이제 고3이거든요. 하나이가 정신 차리고 5년 동안 지금 범죄 전혀 하지 않고 5년을 기다리는데 지금 성과를 내라면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가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할 때까지 10년, 20년을 기다려 봤을 때 그 아이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단기적으로 뭐 성과를 내는 거 있느냐? 조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이 못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생색을 내야 되는데 단기 성과 그걸 못 내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정책은요 단기에 승부를 걸려고 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변경해야 되는데 정책을 멀리 보시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갈 수 있도록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놔주셔야 됩니다. 그게 청소년 정책의 지금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재판 다녀간 아이들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대안가정에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비행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규모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 치유하는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원 우리 말하는 복지시설 남아있는 경우에 한국밖에 없거든요. 왜 없애냐면요 대규모 시설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개별적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복지시설 그다음에 소년원 교도소도 전부 소규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과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이들이 지금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것, 소년에 보낼 아이들은 보내야 되지만 보내지 못할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거든요. 결손 가정이 이 아이 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의 모습을 꾸려줘 가지고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좋은 교양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러고 하면서 사회화돼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 경우에도 일반 아이들은 위탁 가정이 있고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가지고 보살피고 있는데 비행 청소년들은 안 받아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무리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 한 명만 데리고 있어도 정말 죽겠네 소리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란 그분들 위로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을 7, 8명씩 데리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이 인고의 세월이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한가정이 가장 이 아이들을 재빙을 만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대한가정도 필요하다, 그룹홈도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회복센터를 이름으로 5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는 6곳 있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곳 2곳, 남자아이들을 위한 곳 4곳, 6곳 있고요. 부산은 지금 7곳 있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에 제1호 이제 의미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오늘 올라온 김에 여기 쓰게 된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책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시작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셨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이제 서울가정법원 판사님들 소개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받고 지금 아이들 보살피고 있고요. 이게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게 하나가 개소되면 또 그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여기 시작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전국의 일제도 확산되면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중에 어느 날 30년 뒤 정도 되면 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냥 편하게 읽을 수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다 옵니다. 어떤 분은 독후감 쓰셨는데 메뉴 제목이 마스카라 하지 말고 볼 것. 어른들이 좀 사과의 말을 건네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을 좀 아이들에게 건네야 그렇죠. 할까요? 저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후속타로서는 아버지의 부재가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관점에서 이제 손전범 사례들을 엮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아버지들이 바로 써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쓰지 않으면 이 아이들한테 적정한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비행의 직접적인 변이는 아버지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따뜻한 걸 쓰지만 일탈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잡아주지 못하면 비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제 통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를 보면요, 15명의 아버지들이 그 무고한 소년들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이제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일본에 1년간 연수 갔다 왔고 판사님들 그 미국 연수 갔다 오면 미국 연수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그래요. 저녁 시간에 바깥 나가서 술 먹을 때 찾아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다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는 눈만 돌리면 나가면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영업소 아버지들이 갈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차단시켜버리니까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죠. 가정에 와서 아이들을 놀아줘야 되죠. 사회가 지금 그 부분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원조교제도 누가 합니까? 누군가의 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청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될 사람들. 그들이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후 계획은 들려주신다면 어떤 계획 계획은 되시나요? 하여튼 제가 뭐 퇴직하는 날까지 이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또 보직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더라도 또 바뀔 수도 바뀔 있는 수 건가요? 있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세우신 지금 사법형 그룹홈이 법상에 정식 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판사님 오늘 힘든 가운데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한겨레 TV 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방송으로 처음 시청자분들을 뵙게 됩니다. 제가 5년간 손재판을 해왔는데 판사로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의 실상이 너무나 열악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쁘게 보시고 많은 성원과 후원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니라 청소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호 판사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말씀 새겨 듣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아올라 세상 위로